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교재 598페이지 제 14장에 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개념, 그러니까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그 대상자의 차이점이라던가 요양시설하고의 비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라든지 완화 의료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가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급여 관리와 수가 기준, 그리고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양병원의 개념은 일단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은 요양 환자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양병원도 병원급이기 때문에 30명 이상의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이제 만성기 병원이다 보니까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이라고 한다. 자,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나 간호사의 법적 배치 기준이 좀 완화가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입원료 차등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그래서 추가 배치에 따른 또 수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줄 보시면 이에 반해 요양시설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를 행할 목적인 거고, 요양시설은 아무래도 좀 돌봄 서비스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 그래서 입원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병원은 급성기 환자분들인데,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또는 이제 만성 질환자,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에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나 감염성 질환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요양이 필요한, 요양을 해야 되는 대상자분들, 환자분들한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외를 두고 있고요. 또 위에서 노인성 질환이라고 했는데, 우리 노인성 질환에는 여기 보시면 치매, 고혈압, 뇌혈관성 질환, 당뇨,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치매는 이 위에서 입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대상자이신 분들은 또 만성질환 대상자분들이 노인성 질환인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만성호흡기 질환, 우리 COPD 환자분들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암이나 비만, 동맥경화증, 우리 허혈성 심장 질환, 그래서 우리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라고 해서 그 IHD라는
그 질병으로 약으로 하는 이런 질환이라던가 뇌졸중은 뭐 사실 뭐 뇌혈관 질환에 들어가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요양병원도 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정책하고 좀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 겸 요양병원 관련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시행령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공단의 이사장과 또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그래서 우리 요양기관을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연말이 되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요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당 단가를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우리가 수가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상대가치 점수는 크게 업무량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던가 노력의 양이 업무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원의 양이 있었어요. 네, 자원의 양 같은 경우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에 따른 자원의 양, 그리고 사회적 편익이라고 해서 요양급여의 위험도라든지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다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지고 고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연초가 되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평원에 이렇게 상대가치 점수를 이제 유형별 요양기관에 따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맞춰서 점수당 단가가 산정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점수당 단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의원급 같은 경우, 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같은 경우는 FFS, 행위별 수가제로 해가지고 간다던가, 우리 앞에서 DRG라든지 심포가 수가제 이런 것들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양병원은 조금 일일 정액 수가로 가는 요 차이점을 이제 앞으로 쭉 배우시면서 비교를 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를 위에서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산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자,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의 각 항목의 점수에다가 약제나 치료 제휴 때의 비용을 합산해서 그 증세의 경중도를 구분해서 일일당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정액 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 일일당 입원 수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군이 총 이렇게 5개 환자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환자군은 우리 이제 뒤에서 보시면 환자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환자 평가표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의사는 간호사가 하기는 하지만 환자 평가표가 먼저 제출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수가를 올리는데요. 자, 환자군이 총 5개인데 자, 보시면 의료 최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고도가 있고요. 의료 중도, 의료 경도, 그리고 선택 입원군, 이렇게 총 5개 환자군으로 나눈 상태에서 정액 수가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 총 그 환자군은 환자 평가표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만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행위 점수도 다르죠. 입원 환자군이냐 외박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외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코드가 A1900이라고 해가지고 그 행위 점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입원비 산정을 할 때 3가지의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외박이 행위 점수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최고도가 가장 그 점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약제, 치료제 금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최고도냐, 의료 고도냐, 의료 중도냐에 따라 가지고 행위 점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의료 중도 같은 경우는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이런 그 1일 4회 이상의 이런 그 ADL 향상 활동을 하고 그거를 진료 기록부에 활동 내용이나 개선 경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이제 1일당 점수 해가지고 51.70점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 중도인 환자한테 이 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몇 번 했는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청구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뭐 의료기관별로 또 저희가 취업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성기 병원이냐, 만성기 병원이 요양병원 쪽으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뭐 심평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회사 다양하게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 의료기관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차피 공부하실 거 요양병원의 그 차이점 같은 경우도 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상대가치 점수 산정하는 거 앞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유형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원급, 병원급, 병원급에는 요양병원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 아니면은 뭐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질병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질병군으로 나눠서 진단명, 시술명, 또 그 중증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코딩할 때, 질병분류 코딩을 할 때 뭐 4자리냐, 5자리, 6자리냐에 따라서 중증도나 나이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KCD에 맞춰서 질병군에 대해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각 항목의 점수, 약제 치료 때 비용을 포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원 건당으로 해서 하나의 가치 점수로 산정이 되는 게 요양병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것 중에 하나가 2024년 점수당 단가. 그래서 점수당 단가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조금씩 점수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양병원은 점수당 단가가 81.2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비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제 그 뭐 입원비, 외래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별도로 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0원 미만은 이제 그 절산데, 입원 진료 같은 경우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을 한다.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요양병원에는 이제 많기 때문에 100원 미만의 금액도 합쳐지면 엄청 많은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입원 진료나 아니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구분에 따라서 각각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라고 해서 우리 그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에 총액 있었던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서 물론 식대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가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한 상태에서 본인 부담금의 총액은 100분의 20을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우리 이거 입원비는 기본적으로 20%였었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식대는 본인 부담금이 50%였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총액의 20% 플러스 식대의 50%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사람 중, 그러니까 입원 환자인데 입원 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요양시설이 적합한 환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입원 진료보다는 외래 진료 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인정되는 환자분인데 이 입원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 환자군 5개 환자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의료 경도, 선택 입원군 이렇게 이제 5가지 환자군이 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선택 입원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환자 평가표에 보시면 이제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것도 환자 평가표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더 적합한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100분의 40이 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20%만 내면 되는데 이 환자군, 일부 입원 환자군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40%를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 식대는 뭐 당연히 100분의 50. 그래서 우리가 총 5개 환자군에서 뒤쪽으로 가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평가표라던가 환자군을 잘 살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선택 입원군이라던가 아니면은 외래 진료를 충분하게 받아도 된다라고 인정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구하는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본인 부담금이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을 하고 청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또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입원 진료를 받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의뢰 없이, 네, 우리 보통 이제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의뢰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뢰 없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되기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100대 100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 100대 100 차이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그 급여 내용이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가를 정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100대 100인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되기는 하지만 공단에서 이제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을 본인 부담금 100대 1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의뢰 없이 임의로 다른 요양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공단에다가, 그러니까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100대 100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그 수령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의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의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인데 뭐 어떤 이제 뭐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정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요양기관에 가서 치료라든지 아니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료 요양급여 의뢰서를 우리가 해당 기관에서, 요양기관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뢰할 때는 꼭 요양급여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환자와 같이 보내드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치료를 받든 뭐 검사를 했을 때 회송되는 경우에는 꼭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입자 등에게 발급해 줘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의뢰나 회송받을 때는 이제 그 의뢰받은 병원이나 회송해야 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진료기록부에 사본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뭐 결과서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회송서를 작성을 하거나 의뢰서를 작성을 할 때 필요하면 이 환자분의 진료 기록 사본을 꼭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양급여 원칙을 보시면 앞에 똑같아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입원 치료를 한 이런 분들, 그래서 입원이라던가 퇴원 일시 같은 거를 꼭 입원 진료 현황을 반드시 먼저 고지를 한 상태에서 입원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이 우리가 청구라든지 요양급여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진료 수가나 산정 지침을 보시면 앞에서 총 5개 환자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자군별 상대가치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일당 정액이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1일당 정액, 그래서 정액 수가라고 하는데요. 이 정액 수가는 행위 점수에다가 군별에 해당하는 행위 점수, 우리 앞에서 행위 점수
봤었죠. 그래서 의료 최고도일 때 행위 점수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점수에다가 점수당 단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 2024년 요양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행위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 플러스 약제라든지 치료 재료 이런 금액 같은 거를 합해서 이제 저희가 이 진료 수가를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진료 같은 경우는 10원 미만은 4452 한다. 그러니까 절사가 아니라 4452. 4452 다들 아시죠? 그래서 100원 미만이 아니라 10원 미만은 4452 해서 우리가 이 정액 수가로 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액 수가를 적용하는 기간. 네, 정액 수가 기간.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액 수가 기간이 있고, 또 다시 뭐 행위별 수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액 수가 적용 기간에 하고 이제 행위별 수가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또 정액 수가 적용 기간인데 이 밑에 항목들은 또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일단은 식대. 식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산정 지침에서 보시면 이 그 급여 비용 총액에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식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영상 진단 CT나 MRI 같은 경우도 정액 수가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재활치료라고 해서 전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라든지 인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정액 수가 말고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석, 혈액 투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액 투석액이라든지 복막 투석액, 이런 것들은 정액 수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그 트랜스퓨전, 이제 수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수혈할 때 전혈이 있고 혈액 성분 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 전혈이나 혈액 성분 제제는 우리 앞에서 뭐 종별 가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비급여 목록이라던가 치료 재료대인데 이제 비급여 목록에 들어있다던가 아니면은 급여 상한 금액표에 비급여 목록에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특수 약물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특수 약물 같은 경우도 요 그 정액 수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교재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요양기관에, 그러니까 이제 당해 해당 요양기관에 시설이나 인력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히 의뢰한 경우에 발생한 이런 행위료, 약재료, 치료 재료대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액 수가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선별급여 지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 선별급여 있었잖아요.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행위 치료 재료대 이런 것들도 이 정액 수가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 정액 수가인데 일당 정액 수가 기간이냐 아니면 행위별 수가제 기간이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액 수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산정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별도로 산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료 수가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뭐 입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원료 차등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요양병원 진료 수가에서 입원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원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뭐 입원료 산정 기준 배웠을 때 납병동 입원료가 있었고 격리실 입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요양병원 입원료, 그 다음에 납병동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입원 환자 관리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의학관리료가 있었고 간호관리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원관리료가 있었는데 우리 입원료 산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의학관리료가 40, 간호관리료가 25, 병원관리료가 35였는데 요양병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의학관리료는 31%, 간호관리료는 16%, 그리고 병원관리료가 53%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였는데 외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행위별 수가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입원료에서 2024년도에 삭제된 것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내과 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입원료에서 소정점수 30%가 가산하는 게 있었는데 얘가 2024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세 미만에서 8세 미만 하면 또 이제 뭐 가산되는 게 있었고 만 1세 미만일 때 소정점수 가산되는 게 있기는 했죠. 그랬는데 이제 요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